반갑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있고, 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어른이 안 계신데, 이런 척박한 시대에 돌 김욕 어르신, 저는 이제 어르신이라고 뵀는데 참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돌 김욕 선생님께서 그 책은 정말 절규에 가까운, 저는 정종기 박사님하고 아까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단재 신채호의 기상이 느껴진다. 정말 생명을 걸고 총집결해서 가슴으로 쓴 책이 아니겠는가. 이거 뭐 부탁받은 말씀은 전혀 아니고, 제가 잡은 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인데요. 뭐냐면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조영관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시아 음식 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 연구소에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독일, 프랑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매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그래도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조영관 교수의 중국 쪽의 책들은 번역의 1차 원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곧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콩도 모든 콩은 중국이 원산지다. 보리 이런 거 다 원산지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학술대회 끝나고 호텔에서 며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래요.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저 정도 하려면은 학자들 명단을 보면 500명이 달라붙어서 했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은 한국도 초대해서 동아일보 100주년 때 같이 저희 연구소가 해서 같이 했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학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완전히 동북공정처럼 문화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게 쉬울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쪽의 장문화에 대한 연구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얼마나 뻥을 많이 쳤냐면은 일본 서기 때부터 장을 먹은 거예요. 2000년 됐잖아요, 사실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때부터 명치 지나서 지금까지 자료를 엄밀하게 고정해냈어요. 일본 학자들의 그 엄밀성하고 깊게 들어가는 것은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몸부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권대영 원장님하고 정교화 전남대 석좌 교수님하고 저하고 저희 장문화협회에서 가스트로피직스라고 하는 그 분과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교화 석좌 교수님은 우리 자생콩만 1000년 전에, 12000년 전에 연대로 보면 중국을 앞서요. 우리가 텍스트가 없을 뿐이죠. 7000종류를 모아놨는데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자생콩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따가 안압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궁중 음식 여러 가지를 보시겠습니다만은,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엄밀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논리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영관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 김치 문화가 안 된 줄 아느냐? 흑룡강산 저쪽에 자기네들이 김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족이잖아요. 똑같은 백김치 해놓고 그걸 등재를 했어요. 책에 올렸습니다, 이미.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김장 문화로 간 거예요. 김치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서양인들에게 우리가 왜 소금이 아니라 장을 먹고 그게 어떻게 고유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나트륨을 좀 보실 거고요. 그 나트륨과 서양에서 아까 그 솔트 테이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트 테이블이 왜 장문화가 가름 같은 거, 무리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중해 연해 안에만 한정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일본 학자들이 두 장이 시작되는 지정학적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 학자들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장문화, 그 다음에 소금길 같은 거를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한 걸 찾으려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90장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보시죠? 이게 뭡니까? 나트륨입니다. 실제로 나트륨 보실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트륨이에요. 금속이죠. 금속. 메탈이란 건 그리스어로 찾다, 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주기율표죠. 1조 원소죠. 1조 원소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원자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얘네들은 다 홀수죠. 홀수라는 건 뭡니까? 최외곽 전자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과 쉽게 결합하려는 물리적 속성을 지니죠. 물리적 속성을 지녀요. 자, 이걸 나트륨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솔트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지금 나트륨만 보신 거예요. 그 채무선의 화약에도 저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네, 정지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 기제만 발견됐다가 2000년도에 일본 학자하고 러시아 학자들이 정확한 기제를 발견했죠.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포디움하고 나트륨을 역으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네? 역으로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 기제가 발견됐어요.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ATP를 이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쓰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11개고 1개를 잃었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쪽은 어벤던스예요. 양이고 이쪽은 원자가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어디 있냐면 나트륨이 여기 있죠. 원자 1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헬륨, 수소, 저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 이게 뭐냐면 태양계에 있는 원자의 분포도예요. 우주 생성과 나트륨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솔트 테이블까지 들어와 있고, 동맥경화니 고혈압이니 하는 문제가 우주 전체의 발생과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요거 생수하시잖아요. 생수하시죠. 이건 슐레딩거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원소 주기를 할 것이냐 화학으로 할 것이냐는 경쟁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물리학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원소 주기로 가자.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염화수소죠. 염화수소하고 산화나트륨과 결정돼서 초기 상태니까요. 수소가 가볍잖아요. 아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떠서 대기를 만들었고, 녹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트륨과 여기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된 거죠. 원시바다에 깔리기 시작하고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금의 농도와 다시마의 농도가 같잖아요. 자, 그런데 요런 지역들은 우리말로 하면 어장을 먹죠. 어장을 먹어요. 여기 다녀보면은, 여기도 다녀보고 요런 데 보면 가름 같은 거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소금을 먹어요. 소금. 이게 지중해죠. 이 메디테레안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소아시아부터 히타이트족부터 시작해서 호모이시에 나오는 그리스의 바다는 여기죠. 이쪽 공간은 공간이 있었지만 지리적 공간이었지만 인식 공간이나 생활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죠, 여기. 에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안 부는, 그리스어로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겨울에 많이 부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가 여기서부터 1000년씩 끊어요. 이제 이 구분은 제 구분이 아니라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하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여기를 다 다니면서 왜 뭘 먹고 소금을 먹고 어장을 먹고 하는 그 연구를 감옥에 있을 때 했어요. 마인츠에 잡혀 있을 때 레지던스 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제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고유한 소금, 그 다음에 장,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어디죠? 여기 이쪽에 마사다 전투라고 유명한 유대인과의 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서 아주 심각한 발견이 나왔는데 암포라에 가룸이 나온 거예요. 가룸.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룸이 맞아요. 근데 그게 출신지 그 수출된 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비늘이 없는 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투자했어요. 찾아낸 게 그래서 나폴리 같은데 여기 나폴리 같은 데에는 유대인을 위한 가rum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앙의 문제고 자기 존재의 가치, 이 장 하나가 그걸로 걸리는 문제니까 살벌한 문제거든요. 소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라스, 호모 시대에 나오죠. 고전에서 보면 소금을 먹었다. 니코마스 율리학의 1125 B번 보면 소금을 같이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단순히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같은 식탁에서 먹었다, 소금을 함께 먹었다는 동의어예요. 그리스어 이렇게 되고, 여기 시나로자이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는 것은 여러 나라 말로 영어로 번역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했다, 나누어 먹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니코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요. 우정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요. 야, 우리 그리스의 속담처럼 소금을 오래 먹은 사이여야 돼. 소금을 오래 먹었다는 건 뭐예요? 소금을 오래 먹었다는 건 뭐예요? 식탁에 앉아서 오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의 현재형이라는 게 우리처럼 have pp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먹었고 앞으로도 먹을 거고 계속 먹을 거라는 윌이 안 들어가지만 완료형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소금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누가 그렸습니까? 네. 이 소실점이 지금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죠. 이 그림을 왜 여기 나왔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이걸 그리기 전에 그리스의 그 기알로니가 이게 그렸던 건데, 여기 예수님이 소실점 맞춰져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빤히 쳐다보는 이 사람, 가룟 유다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요한이고, 그렇죠? 착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쓰고 에베소서, 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건 베드로죠. 칼을 들었죠. 뭐라고 묻죠? 야, 누가 배반한대? 누가 배반한대? 예? 요게 유다인 걸 어떻게 알아요? 돈 쥐고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 소금이 있어요. 같이 먹는데 소금을 엎질렀다고 하는 건 큰 죄악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때. 이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그리스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같이 먹었다는 거, 우리가 있었으면 장을 엎죠. 뭐 장독을 깼다 그럴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마주 섰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으로 갔죠.
이 기획이 이 다빈치 기획이 천재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주목 못했던 소금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금 엎질러졌잖아요. 가장 불길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까지 올라온 금속이죠. 금속입니다. 금속. 얼마 전까지 금속으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문화와 공동체의 경계에서 만나는 거죠. 아까 지중해에서 봤듯이 나트륨으로 그럴까? 이게 왜 나트륨으로 그렇습니까? 이거 먹는 소금이 아니라 미라 할 때 그 소금 굉장히 고가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나트륨 호수가 있었잖아요. 그 나트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소디움으로 부르고 이게 다 그런 이죠. 할. 아까 할라스 그 그리스에서 왔죠. 할슈타트 같은 경우 7,000년 됐고요.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각나시죠? 궁중악설. 왜 여기서 궁중악설을 했어요? 소금 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도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요. 이게 일본 학자들이 일제시대 때 만든 소금길이에요. 오통도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없어요. 소금길이에요. 아자게 아시죠? 변호의 아버지. 끝까지 안 내줬잖아요. 이게 소금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학자가 문화권을 만들었어요. 일본 원료를 찾아서. 그러니까 아까 베르낭 브로데리 했던 그 방식으로 어디냐? 자기 문화의 원료를 찾아서 운남성으로 했는데 이거는 한번 참조해볼. 전 찬동은 하지 않지만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문화대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비슷하죠. 묵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된장이나 전국장.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에 생선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두장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할 만하죠. 왜? 일본 학자들은 자기 논리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1970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런 학자들이 우리 장문화를 얘기할 때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정기화 박사님, 권도영 박사님하고 그 전략은 니네도 자생했다고 하고 우리도 자생했다. 어? 야,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니네도 했고 우리도 했어. 우리 유물이 나와. 발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저희가 음식철학연구소니까 결국은 먹는다. 에고, 에도, 에르고숨이죠. 인간은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걸 사유하죠. 내가 뭘 먹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는 걸 사유하죠. 개나 다른 동물들이 자기가 먹는 거 사유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가 나의 존재를 지속시키고 결국은 자기 존재를, 물리적 인간을, 그래서 먹는 행위는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지만 브로델에 의하면 롱듀레, 장기 지속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먹은 거, 1년 전에 먹은 점심 기억 안 나시잖아요. 기억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특별한 사람하고 먹었던가. 그래서 굿 같은 거 할 때 밥도 못 먹고 그러면 무의식을 건들잖아요. 항시 그렇게 돼 있어요. 롱듀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요. 무의식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고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눠요. 이거는 상한 거냐 안 상한 거냐보다 더 우선적인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레스라고 하는 건 사물하죠. 물권법에서 말하는 그것, 이시예요. 왜요? 여기 닭 한 마리가 있어도 내가 먹을 거라면 이 닭은 죽은 거죠. 사물화 시키잖아요. 인간이 제비집까지 별 군데 가서 다 먹잖아요.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직접적인 존재 방식으로 사물이 규정된단 말이에요. 문화 개입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말굿이 되죠. 이거는 레비스로스의 정의가 아니라 제가 정의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10월달 그 벨기에나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포석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존재 상태로 이용됐을 때, 이렇듯 이해된 존재 상태는 썩은 것과 발효된 것으로 범주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발효된 것과 썩은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그것을 규정하는 공동체, 홍어 같은 거. 예. 제 여동생 남편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홍어를 보면 썩은 거 먹는다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썩은 거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김치, 치즈, 간장, 된장이 있어요. 예. 요런 발효된 발효 문화는 오종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발효를 레비스트로스 것을 자기 독창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김치하고 치즈 다 발효된 거잖아요. 다른 건 뭐예요? 김치는 문화적 개입이 안 들어갔죠. 아까 발제자께서 맨 처음에 하신 교수님께서 불이 안 들어갔죠. 치즈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끓이니까 들어가죠. 간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된장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 방식으로 우리 거를 고유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로 조영관 교수가 다 우리 거라는 게 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원문을 번역을 해서, 다는 아니고 제가 올린 거거든요. 원문에 그 이제 보시면은 책자 나가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자기네 거예요. 쌀도 그래요. 얼마까지 연대기 뒤쪽 보면은 3만 년까지 올라가요.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죠. 두 장도 다 자기 거다. 왜? 텍스트가 나오니까. 예? 이거는 좀 이 중국 장의 소비 패턴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장문화협회로 한 이사님께 중국 장을 만들어 달라는 중국 회사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얘네들이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 장 분류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서 이게 흐린데요, 간장 시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서 유통되고 되는가. 그 다음에 다 다르죠? 요 지역마다 우리 된장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주된 업체들. 이거를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네가 종족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신당서에 보면은 책성에서 이게 매주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기록이 있어요. 신당서에, 자기네 역사에. 그래서 조영관 교수한테 그랬어요. 왜 이거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냐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영원부라는데. 다산도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안압지에서 나온 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1975년에 이기동 교수께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꺼내버렸어요. 꺼내자마자 5분 만에 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막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 몇 년 전에 다시 이거를 보니까, 이제 현대 기법으로 보니까 장문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삼국유사에 장 나왔는데 그 장은 6장입니다. 6장. 이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가오리 장, 안압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학자들, 인문학 하는 분들하고 식품영양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응대해서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재민요술하고 비슷한 연대에 있는 거예요. 재민요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텍스트 아닙니까? 여기 즙 나오잖아요. 이거를 초기에는 야채 즙장으로 알았어요. 근데 판독해 보니까 간장이 맞아요. 근데 이 귀장각이나 있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역사나 전쟁, 무역 이런 것만 있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식에 나온 거예요. 여기 목관본 같은 데 보면 담그다, 담그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장장이도 담금질한다는 거 똑같이 장 만들 때 이 한문이 쓰인단 말이에요. 다산정약용도 장을 말해요. 이제 텍스트가 나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육장에 줄에 있던 육장들이 변화가 옵니다. 다산이. 그래서 여기 담해지시 차이 불자 유비 분지물 불선유목, 이게 이담 속찬에 나왔는데, 이담 속찬은 정약전이 보내준 그 내용이거든요. 1808년 정도에 보낸 건데,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이 담은 이게 뭐예요? 고기 육장이잖아요. 이건 젓갈인데 조선 시대에는 이게 다 육장이 아니라 어장처럼 됐는데, 이게 뭐냐면 젓갈 파는 가게의 중놈이라니, 고기를 멀리해야 되는데 중놈이, 죄송합니다. 요 어원에 맞게 하면 억불을 썼잖아요. 못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스님들을 비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쭉 풀었고요. 그래서 공중에서의 장이 나와요. 이것은 세계 무형문화 유산이죠. 한 2년 전에 한봉룡 원장님이 궁중의 필사본 한 1000페이지 되는 걸 주셔서 한 2년째 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이 나온다는 거, 진찬욱에도 나온다는 거, 음식 발기,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세자 할 때 여기 보면 장유가 나오죠. 다산은 간장을 중국식으로 꼭 장유로 부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발기의 필사본을 보고 제가 다시 필사를 한 거예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여기는 안 나오고요. 청은 뭐예요? 청장. 이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중국에는 없어요. 여기 또 청장, 겨자장, 초장이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각색장. 그렇죠? 각색장. 그 다음에 요거 생선, 감장. 궁중에 썼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